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증권사 객장에 있어 보면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손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수준들이 진짜 높아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이나 이슈들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받쳐주는 시장 때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시장의 특성은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 시기와 깊이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는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들을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주식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 3개월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현실화되는 순간부터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라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제가 증권사 현직에서 보는 관점들을 이입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그림도 가져왔어요. 보통 한 10% 이상 수익이 나셨으면 일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부양책,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이클에 2, 3년간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24년에도 FOMC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강력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을 기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저성장 국면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겪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1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OMC가 1월과 3월이 되게 중요한 그런 흐름인데, 일단 1월부터 살펴보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81% 수준으로 엄청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3월 달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13%,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71%의 수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연간 8회, 6주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저성장과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물음표가 떠오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과거 100년 내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고용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작년 9월 달, 8월 달 이때 기점으로 6월 달이네요. 6월 달 기점으로 9.1%까지 기록을 했다가 이제 2%대 회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2%를 달성했을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하나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온전한 경제 상태를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연준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 물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차기 플랜이 부재한 경우,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른 악재가 있을 경우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23년 말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가, 그 예측이 조금 더 미뤄질 것이다 라고 수정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나 AI가 이끄는 빅테크는 결국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100%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는 아직도 메이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소비재와 AI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갈등, 그리고 자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24년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빅테크의 환호 속에서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채권과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주식은 약세장으로서 한동안 다른 모멘텀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미 물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른 어떤 강력한 부양책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금리와 달러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미국의 상반기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채권 금리입니다. 미국채 중에서 여러 가지 뭐 2년채, 5년채, 10년채, 30년채 이렇게 있긴 하지만,
10년물을 보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르긴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리고 벤치마크라고 하죠. 글로벌 자산들의 대부분이 미국 10년채와 연동되어 있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경기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들뜨는 게 사실인데, 24년 내내 미국 금리는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금리가 오르는 이 시점을 바라만 봤다면 24년에는 약세로 예상되어 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엔화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 보시면은 3.2%에서 5.01까지의 레인지, 상당히 컸던, 금리가 1년 내에 2%까지 움직이는 건 되게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언저리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99달러 달러 인덱스를 99로 찍고 나서는 급격하게 반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지만 일단은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주식쟁이이긴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서 달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엔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일본과 중국은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들을 많이 보유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미국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일본은 더 많은 엔화 가치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돈이 미국으로 쏠리니까. 그리고 저성장으로 인해서 엔화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채권을 매입하면서 환율을 방어했던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드디어 엔화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적 완화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적 완화. 채권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많이 풀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너무 많이 풀리면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다시 돈을 회수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다면, 일본은 이 YCC라는 통화 정책을, 특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적 완화가 익숙하긴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금리는 0.1이잖아요. 일본의 금리는 0.1인데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의 특별한 이 YCC라는 정책은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의 수익률은 1% 정도로 거래를 되게 일본 정부에서 직접 조절을 합니다. 금리는 0.1이지만, 마이너스 0.1이지만 채권이 거래되는 게 1%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금리는 1%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다 자금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금리를 못 올리는 단계였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려도 기업들이 안 망하고 성장이 유지될 수가 있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엔화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미국채를 팔고 엔화의 가치를 올리려는 작업을 하는데, 엔화 이 미국 달러만 떨어지거나 엔화 혼자 오르거나 하면은 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근데 달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엔화를 올리게 되면 2배, 3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간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우리나라 원 엔화 기준으로 보면 850원에서 지금 한 920원까지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시피, 지금 엔화의 가치가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고, 아직 실제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트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을 짚어드리는 거니까 일단 흐름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까지, 이제 플랜 B나 어떤 다른 환경이 정리되기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000이 넘어가는 이 나스닥의 환경에서 제가 감히 고점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1년 사이에 70%가 올랐어요. 만에서 뭐 11,000이라고 해도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AI나 뭐 빅테크가 이끄는 몇몇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판단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 그리고 미국을 떠나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이끌어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이 반전 포인트는 실적이거든요. 실적.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기업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1분기 때 FMC 그리고 1분기 이내로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어 있고 심리 지표들이 과열되어 있고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는 결국에 작은 빌미 하나가 시장의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퍼가 100배, 200배, 300배, 500배 뭐 이런 기업들이 과연 그 기대치에 맞는 실적을 내놓을지는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물론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냐마는 그 수급은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환호하고 있을 때 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1년을 놓고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이제 구성 종목들을 보면 1주간, 1개월간 그리고 연간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끌어왔다. 3년 동안 빠졌어도 1년 만에 다 회복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기대감을 잠깐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이제 여전한 박스권 장에서 이제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원년과는 다른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 미국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이 코스피가 박스권인 걸 보면 이제 그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1년을 돌아보면 상승이 120개, 하락이 120개 수준입니다. 즉 상승과 하락의 캔들 숫자는 비슷하지만 이는 결국에 하락보다 상승했던 그 폭이 더 컸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에 한국 시장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분명히 주도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면 주도주는 22년에 봤던 이제 23년의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뽑았던 22년에 봤던 23년에 대한 시장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들이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총도 보면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제 시총 2위를 탈환하면서 약진을 했는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총 상위권 가운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자도 없고, 특히나 뭐 LNF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탔지만 결국에는 부진한 결과를 막판 빼고 부진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주식을 대하는 태도는 이 사이클과 테마 사이에서 옛날처럼 어떤 한 종목을 꾸준히 들고 있는다? 이거는 반드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장투는 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시총 상위권 내에서도 엄청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한편 돌이켜 보면 이 증권사 애널 그리고 이 리서치의 자료는 최근에는 위험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위험. 뭐 증권사 리서치들 뭐 매도 의견 한번 냈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주도할 이 시장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파워가 있는 측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투자의 방향성을 결국 리서치 센터가 정하거든요. 회사들의.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이 증권사의 뭐 PB나 이런 객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손님도, 그리고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증권사에 뭐 이런 관심들을 가지게 되면 언론에서도 이 증권사나 은행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론은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테마와 수급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연말에 내년을 예측하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부장은 여전히 좋을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실적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고, 23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투자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이 맥스를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은 제가 선별해야 되겠지만, 큰 틀은 제가 금리 변화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대형주보다는 금리 인하를 버텨냈던, 이제 막 가파른 금리 인하를 버텨냈던 중소형주 위주로 그렇게 포트를 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오와 상대적으로 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이런 업종들로 포트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도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같은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한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검사 장비들 이 주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징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 하이닉스는 반드시 포스트에 있어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해놨지만 결국엔 작은 종목들이고 소부장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소프트웨어, 특히나 바이오와 AI를 접목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목 시간에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위기도 느껴집니다. 시장의 위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시적인 환경은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결국에는 종목을 들여야 되는 것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24년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